안녕하십니까, 이주원입니다. 2023년 공개된 비틀즈의 노래 Now and Then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존 레논이 남긴 오래된 데모 음원에 AI 기술로 목소리를 복원하고 다른 멤버들의 연주를 더해서 비로소 한 곡으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기술 덕분에 과거에 멈춰있던 목소리가 다시 현재로 돌아온 셈인데요. AI는 이제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넘어 한때는 불가능했던 것을 다시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4월 30일 수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용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라용 아나운서 오늘로 이제 또 4월의 마지막 달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AI 톡톡도 4월 1일 날 첫 방송 시작했으니까 벌써 딱 한 달 만이잖아요. 저희 AI 톡톡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지 모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고요. 30일, 60일, 이제 100일까지 AI 톡톡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첫 방송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한 달 동안 AI를 둘러싼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한 달 사이에도 이 AI를 돌아보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신기한 기술 이야기로만 들리던 게 어느새 뭐 산업 이야기로, 투자 이야기로, 그리고 우리 생활 이야기로 훨씬 더 가까워졌잖아요. 네. 저도 요즘은 뭐 기사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데 또 AI가 적용돼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목할 만한 AI 뉴스들 5가지 준비됐습니다. AI 뉴스 헤드라인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5가지 뉴스 준비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튜버가 돈 받고 투자 종목 추천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이제 AI로 불법 행위를 잡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LG 구광모 회장이 알파고의 아버지 하사비스 CEO와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일론 머스크와 올트먼이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DLENC가 팔란티어 서밋에서 AI 건설 혁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치 소리에 담긴 40년 숙련공 노하우 AI 공장에 넣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통해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 투자 권유 행위를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칭 계정을 이용한 투자 사기부터 불법 리딩방 운영, 대가를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까지 다양한 위법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소라용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뭐 종목을 추천하고 요즘에는 이런 주식 관련 유튜브나 SNS 콘텐츠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은 이 종목은 꼭 봐야 된다. 지금 안 타면 늦는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하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받고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도움되는 것 같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인 거죠? 네,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일부 핀플루언서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라처럼 투자자를 유혹하는 사례가 참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핀플루언서란 유튜브, SNS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코스피 급등과 같은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투자자들의 포모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여기서 포모란 fear of missing out, 즉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을 의미하는데요. 유튜버들이 이런 심리적인 약점을 악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투자자들은 이런 핀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는 건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보 알려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경로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네, 먼저 무료 주식 유튜브를 통해 기술적인 분석을 제공한다는 것을 미끼로 투자자들과 신뢰를 쌓고요. 고정 댓글이나 SNS 링크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폐쇄적인 소통 채널로 유인합니다. 이런 회원들에게 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걷어들이면서 불법적인 리딩방을 운영하는 겁니다. 네, 이런 핀플루언서들의 행위를 AI가 3대 AI 위법 행위 정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1번 유형은 핀플루언서 사칭입니다. 유명한 금융 크리에이터의 이름과 프로필을 도용해서 구독자를 불법 채널로 유인하고요. 두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사칭이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것처럼 위장해서 공신력을 훔치고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채널을 매입해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이미 구독자가 확보된 기존 유튜브 채널을 돈 주고 매입한 뒤 불법 리딩방 홍보 채널로 돌변시키는 걸 말합니다. 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금융당국도 더 이상 손 놓고 보기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금감원이 AI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했다고 하던데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금감원은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24시간 365일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모니터링하고요. 사칭과 투자 사기,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세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하겠다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5월 1일부터 배우 박신혜가 참여한 공익 광고도 라디오를 통해 송출하면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정보인지 아니면은 뭐 불법적인 유인인지 이거를 구별해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될까요? 네, 금감원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주의해야 할 점을 이렇게 안내한 바 있는데요. 핀플루언서 추천 종목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아야 하고요. 유튜브나 SNS에서 광고하는 사람이 불법인지 확인하고 의심이 된다 하면 거래를 중단한 후 즉시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추천한다고 바로 투자하지 말고 불법 여부 확인하고 조심하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투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무조건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누가 왜 이런 추천을 하는지 한 번 더 따져보는 태도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의 구광모 회장이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만나 제조 역량과 AI를 결합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사비스 CEO는 서울 LG 트윈타워를 찾아 구광모 회장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는 LG전자와 LG AI연구원 핵심 경영진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스마트 가전 생태계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을 접목하고 AI 전환과 하드웨어 협력을 넓히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이 알파고라는 이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또 이세돌 구단과 인간대 이 AI 대결은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고요. 특히 이세돌 구단이 이른바 신의 한 수로 불리는 네 번째 대국의 승리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알파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가 이번에 LG 구광모 회장과 만났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왜 만난 거지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회동 어떤 배경에서 이뤄진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 LG 구광모 회장이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만났습니다. 하사비스 CEO는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물 경제에 구현하려면 한국의 세계적인 제조 기술과 하드웨어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알파고 대국 이후 AI는 추론과 과학적인 발견 등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굉장히 크게 향상됐지만 이를 실제 제품에 담으려면 튼튼하고 정교한 하드웨어가 바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인간 대 AI의 대국 이런 걸 보면서
와, 벌써 AI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 기술이 뭐 TV나 냉장고, 뭐 로봇 청소기 같은 실제 제품으로 들어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LG랑 구글 딥마인드가 손잡으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두 사람은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미래 AI 사업의 밑그림을 공유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번 만남은 단순히 인사 차원이 아니라요. LG의 하드웨어 역량과 구글의 첨단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가전 생태계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즉, 이번 회동은 LG가 그룹 차원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구글과 협력해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던 셈인데요. 논의된 핵심 내용 중 하나는 LG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수억 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 가전제품들에 구글의 생성형 AI, 즉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TV, 냉장고 같은 제품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구글의 AI를 활용해 더 똑똑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 회동을 통해 양측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상호 보완적인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는 이렇듯 스마트 가전뿐만 아니라요,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구글은 AR 기술을 실물 제품과 연결해 소비자 일상에 AI를 직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LG는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 AI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번 회동은 이 한국의 제조 역량과 글로벌 AI 기술을 좀 결합해서 실제 생활 속 제품과 서비스로 좀 이어보려는 듯한 그림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하사비스 CEO는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LG전자뿐만 아니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과도 연쇄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는요, AI 성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하드웨어 파트너를 확보하는 전략이고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최첨단 AI 기술을 자사 제품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으로의 경쟁력은 좋은 AI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AI를 어떤 하드웨어와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오랜 갈등이 지금 소송전까지 시작됐습니다. 뭐 사기꾼이라, 뭐 질투심이다, 이렇게 장외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의 오랜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가 비영리 취지를 저버리고 영리 기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픈 AI는 경쟁자를 흔들기 위한 근거 없는 질투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재판을 앞두고 머스크 측이 당초 제기했던 사기 관련 주장을 상당 부분 철회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머스크와 올트먼의 법정 다툼이 어떤 쟁점을 안고 있는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와 이 샘 올트먼의 이 장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이름만 들어도 AI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두 사람이 공개 비난을 넘어서 이제는 법정에서까지 맞붙게 됐습니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둘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지 궁금할 것도 같은데 이런 소송 어떤 배경에서 시작된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오픈 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이 공익단체 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말하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스크는 오픈 AI를 설립하고 초기 자금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중요한 인재들도 직접 영입에 나섰습니다. 즉 처음부터 공익 목적으로 AI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이 오픈 AI를 운영하면서 공익단체라는 약속과는 달리 돈을 챙기고 영리를 추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오픈 AI가 원래 약속과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가 진짜로 얻고 싶어 하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네, 머스크는요, 소송에서 올트먼 CEO와 브록먼 사장을 실질적으로 해임하고 그들이 챙긴 1,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8조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오픈 AI 재단에 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머스크는 사기 혐의 등 26가지 주장으로 소송을 시작했지만요, 최근에 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을 철회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의 쟁점은 부당이득과 공익신탁 위반 이렇게 두 가지로 좁혀진 상태인데요. 쉽게 말하면 머스크의 입장은 내가 공익을 위해 오픈 AI를 세웠는데 경영진이 이를 어기고 돈을 챙기고 있다. 이걸 바로잡고 싶다라는 겁니다. 법정 밖에서는 SNS를 통해 샘 올트먼 CEO를 사기꾼이다라고 비난하면서 강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익단체의 재원이 개인적인 이익으로 쓰지 않도록 경고하고 글로벌 AI 업계에도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오픈 AI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산업과 기업 운영 방식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이 사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 재판은 이 결과에 따라서 오픈 AI뿐만 아니라 이런 글로벌 AI 업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 같은데 현재 재판 절차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 예정인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지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이 선정됐지만요. 판사에 따르면 배심원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권고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최종 판결의 경우 판사가 직접 개입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판에는 머스크와 오픈 AI 샘 올트먼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2대 주주이자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또 머스크 CEO의 자녀 넷을 출산한 10원 전 오픈 AI 이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책임 단계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요. 이어서 구제 단계에서는 확인된 잘못에 대해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판사는 책임 단계가 다음 달 21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재판은 단순한 소송을 넘어서 AI 업계와 글로벌 기업 간의 긴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번 소송은 이 두 사람의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 AI 기업의 지배 구조와 공익성, 그리고 이 수익성의 충돌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LNC가 팔란티어 서밋에서 AI 건설혁신 경쟁력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DLENC가 팔란티어 주최 아시아 태평양 서밋에서 AI 기반 건설 혁신 사례를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발표했습니다.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 전 과정에 축적한 데이터를 AI와 연결해 건설 현장의 의사결정과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핵심 수주 사업에도 이런 AI 분석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역시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영 아나운서는 혹시 건설 현장 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현대, 대우건설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니까 DLENC라는 기업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혹시 DLENC 들어보셨나요? DLENC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안 그래도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건설하면은 굴착기나 공사장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설사가 이 글로벌 AI 행사에 나가서 발표까지 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의외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DLENC의 이번 APAC 서밋 발표 참여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DLENC가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AI를 활용한 건설 혁신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APAC 서밋 코리아 2026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영진이 300여 명 참석한 바 있는데요. 국내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초청된 DLENC는 AI 기반 건설 운영 혁신 사례를 발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DLENC는 2022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 등 모든 건설 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한 바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46개의 애플리케이션 역시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즉 단순 기록용 데이터가 아니라 직원들이 현장에서 의사결정과 문제 예측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낸 건데요. 이번 발표에서 굉장히 주목하면 좋을 점은 DLENC가 국내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초청받았다라는 점과 퍼스트무버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퍼스트무버란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가장 먼저 시도하고 성과를 낸 선도기업을 의미합니다. DLENC는 2022년부터 AI 기반 건설 혁신을 시도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혁신 모델을 글로벌 무대에서 보여준 겁니다. 결국 이번 사례는 DLENC가 단순히 내부 효율화에 그치지 않고요. 글로벌 수준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선도기업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데이터와 AI 기술이 건설 산업의 기존 경험과 직관 중심의 방식을 데이터와 AI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모델로 연결된 셈입니다. 네, 근데 건설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이 인식이 아직까지 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AI를 넣는다고 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DLENC의 핵심 기술 무엇인가요? 네, DLENC의 핵심 기술은 바로 플라이휠 구조라고 불리는 선순환 시스템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현장에서 생기는 데이터가 AI로 분석이 되고요. 그 분석 결과가 다시 현장 업무에 활용되는 돌고 도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시공 단계에서 작성된 작업 지시 데이터를 AI가 분석을 해내면 비슷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반복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 따라할 수 없는 DLENC만의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200여 개 현장에서 쌓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현장에서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5구역이나 목동 6단지의 재건축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도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설계를 비교하고 리스크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원가 최적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무대에서 사례를 발표하고 나면 업계에서도 그냥 행사 하나 다녀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 DLENC가 건설업의 AI 전환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업계에서 이 회사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요, DLENC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 내부 효율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경쟁력을 가진 회사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면서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던 건설 산업 방식을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LENC의 관계자에 따르면요, 수년간 쌓은 데이터와 AI 기술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올해부터 플라이휠 구조가 본격 가속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앞으로 건설 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강한 포부 역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DLENC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더 빠르고 안전하게 그리고 비용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고요. 이것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적으로도 주목받는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번 발표는 이 DLENC가 단순히 건설을 잘하는 회사를 넘어서 AI를 활용해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치 소리에 담긴 40년 숭늉공 노하우, AI 공장에 넣는다. 아무래도 이 숭늉공과 AI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확인해 보시죠. 숭늉공의 손끝 감각과 직관까지 AI로 남기려는 정부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염색과 용접, 조선, 반도체 공정처럼 수십 년 경력자의 감에 의해 의존해온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바꿔 AI 모델로 구축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숭년의 소유권과 고용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시죠. 손호영 아나운서 혹시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요리 좀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별명이 장금입니다. 아, 제가 그래요? 손끝이 좀 야무집니다. 저는 요리를 못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이 유튜브나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뭐 레시피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또 우리 어머니들 요리하시는 거 보면은 뭐 레시피 같은 것도 없이 그냥 감에 맞춰서 그냥 때려 넣고 이렇게 양념하고 간을 맞추는데도 또 그게 맛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게 요리로 치면 손맛이고, 크게 보면은 이 오래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 제조업도 그렇다고 합니다. 이 제조 현장에서는 이런 숙련공의 경험과 직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제조업에 위기가 닥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수십 년 경험을 가진 숙련공들의 기술과 노하우는 이렇듯 단순히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경험 속에서 비롯된 감각과 직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염색단지에서는요, 30에서 40년 경력의 장인들이 면,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섬유의 혼합률에 따라 염색제를 다르게 사용하고요. 온도와 습도 변화에 맞춰 염색제를 몇 차례 나눠 넣거나 혹은 섞는 방법까지도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은 기계나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조선소에서도 굉장히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꺼운 철판을 구부리는 철판용 고가공이나 LNG 운반선의 용접처럼 미세한 두께, 재질, 온도, 습도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베테랑 작업자의 경우 철판이 달궈질 때 색이나 망치 소리만으로도 멈춰야 하는 지점을 직관적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설비 유지 보수 그리고 탄소 섬유의 제조 역시 한국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의 경우에도 숙련공의 암묵지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은 고령화와 청년층의 기피 그리고 은퇴로 인해서 점점 더 사라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이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을 또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제조 암묵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무엇이고 정확히 어떤 취지로 시작된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나서서 숙련공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AI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올해 추경 예산이죠. 480억 원을 투입해 30개의 주요 과제에 대해 컨소시엄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AI 모델 개발 역시도 지원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요, 숙련공들의 감각과 경험을 AI가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 용접, 금형과 같은 공정을 AI가 학습을 해내면 베테랑의 작업자가 은퇴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채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AI 모델이 각 작업자의 미세한 차이를 최적화하게 되면 세계 수준의 균질한 품질 역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기업이 AI로 가져가면서 지식과 이익이 근로자가 아닌 오로지 기업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도 이런 의견을 존중하면서 산업부 장관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암묵지 전수는 산업의 생존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공장 자동화도 많이 됐고 매뉴얼도 다 있을 텐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걸까 할 것 같은데 기존의 자동화 매뉴얼만으로는 이 숙련공의 일을 완전히 따라가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네, 기존 자동화 매뉴얼만으로는요, 숙련공의 일을 완전히 따라갈 순 없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첫째, 현장 상황이 늘 다릅니다. 염색 현장만 보더라도요, 같은 레시피로 해도 온도나 습도, 원단의 상태에 따라 색이 달라지게 됩니다. 둘째는 숙련공의 경험과 직관은 숫자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철판 고가공이나 용접처럼 색이나 소리, 불꽃 모양만 보고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과거 데이터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반도체 장비처럼 미세한 진동이나 소음까지 보고 문제를 조정하는 건 오로지 숙련공의 몫입니다.
결국 매뉴얼은 표준 상황만 처리할 수 있을 뿐 현장마다 다른 변수와 직관 판단까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베테랑의 감이라는 거는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색을 보고, 뭐 소리를 듣고, 뭐 진동을 느끼고 판단하는 이런 감각을 뭐 숫자로 바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과 직관을 AI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숙련공의 감각은요, 눈으로 보는 색, 망치질 소리, 불꽃의 모양, 장비 진동과 같은 아주 미세한 신호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경험과 직관으로 판단하지만 AI는 이를 데이터와 수치로 바꿔 학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센서를 통해 온도, 습도, 재질, 진동 등 모든 신호를 기록하고요. AI에게 보여주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AI는 특정 상황에서 최적의 작업을 추천하거나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할 때 불꽃 모양과 온도를 감지해 여기에서는 멈춰야 한다라고 판단하는 건데요. 또 AI는 현장에서 쌓이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숙련공이 은퇴하더라도 AI가 그 감각을 재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테랑의 경험과 직관, 즉 감을 코드로 바꿔서 AI가 활용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나라별로 이런 암묵지를 지키는 방식도 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예전부터 이 숙련 기술을 바깥으로 잘 안 내놓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해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일본 기업들은요, 오래전부터 숙련 기술을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핵심 기술을 특허로 공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장 내부의 비밀을 영업 비밀로 간직을 하거나 장비를 자체 제작하고 숙련공을 퇴직 후에도 재고용하는 등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과 경험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요. 숙련공의 노하우가 기업 내부에서 안전하게 계승될 수 있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산업 명장 제도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암묵지를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지만 일본만큼 체계적이지는 못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같은 이렇게 숙련공이 대거 떠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단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 핵심 장비가 아무래도 외국산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다 보니 장비 운영에 필요한 아주 깊이 있는 기술이 내재화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기존 인력을 통한 전수와 AI의 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방식으로 암묵지를 보존하려는 전략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 변화가 이 생산성과 경쟁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AI가 이렇듯 숙련 기술을 배우고 대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숙련공이 손과 눈, 귀로 판단해서 일을 했지만요.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의 필요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경험과 노하우의 소유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숙련공이 쌓아온 기술을 AI 데이터로 바꾸게 되면 그 이익은 주로 기업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숙련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AI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또 다른 위험 역시 있을 수 있는데요. AI가 없거나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생산성과 품질이 동시에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숙련공이 직접 판단하던 그 경험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덕분에 세계적인 경쟁력은 얻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나 기술 전수 문제와 같은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번 사업은 이 사라질 수 있는 숙련의 감각을 AI로 남기려는 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역할과 권리를 어떻게 지킬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5가지 뉴스 만나봤습니다. 한 번 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오픈 AI입니다. 네, 챗GPT를 통해 AI의 대중화를 이끌어온 오픈 AI가 지금 어떤 전략과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정말 기이한 기업 구조와 그 안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숨막히는 권력투쟁 드라마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사회는 그가 오픈 AI를 계속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데 더 이상 확신이 없습니다. 와, 이 문장 하나로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죠. 시간을 2023년 11월 17일로 되돌려 볼까요? CEO인 샘 올트먼이 라스베거스 그랑프리를 보고 있던 와중에 구글 미트 화상회의로 말 그대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진짜 영화 같은 기습 발표였어요. 이사회 쿠데타. 재정적인 지분이 단 1%도 없는 이사회가 어떻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을 단숨에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수익 상한제의 역설. 이 말도 안 되는 쿠데타를 이해하려면 먼저 오픈 AI의 그 독특한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리오시카 같은 기업 구조부터 뜯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 상한제라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서 영리회사가 비영리단체 뱃속에 들어가서 그 비영리단체의 통제를 받는 형태거든요. 주주들의 배를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단체의 원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오픈 AI는 엄청난 돈을 쓸어 담는 거대한 영리 기업을 품고 있는 비영리 단체라는 겁니다. 진짜 독특하죠? 자, 이 두 모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일반적인 영리 기업은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어야 할 강력한 법적 의무가 있죠. 하지만 오픈 AI는요, 돈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사명이 1순위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돈 한 푼 안 투자한 독립 이사회 멤버들이 올트먼의 행동이 안전한 AI 개발이라는 자신들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난다고 느끼는 그 순간, 회사 매출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를 즉각 잘라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적 권한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사명과 돈의 충돌. 결국 안전하게 인공일반지능을 발전시키겠다는 원대한 꿈과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사이에서 터질 게 터져버린 거죠.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죠. 최첨단 AI 언어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영리 부문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상을 실현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을까요? 2023년에 챗GPT 플러스랑 라이센스 계약이 대박을 치면서 수익이 10억 달러를 가뿐히 넘겼죠. 그런데 회사가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내부에서 AI 안전이 먼저다라는 진영과 빨리 상업화하자라는 진영이 부족처럼 나뉘어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게다가 이사회는 큐스타라고 불리는 새로운 AI의 수학적 추론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며 안전성을 심각하게 걱정했고요. 무엇보다 이사회는 올트먼이 솔직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어요. 올트먼이 AI 칩 만들겠다고 중동자본을 끌어모으면서 정작 안전 절차나 핵심 기술 돌파구 같은 중요한 정보는 이사회에 숨겼다는 거죠. 제국의 역습. 자, 이제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미치도록 혼란스러웠던 그 일주일의 타임라인으로 들어가 보시죠. 11월 17일 금요일에 이사회가 올트먼을 전격 해고합니다. 그리고 19일 일요일 트위치 공동 창업자인 에멧 시어를 임시 CEO로 앉히죠. 그런데 웬걸? 바로 다음 날인 20일 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빠르게 올트먼을 데려가서 자기네 새로운 첨단 AI 팀 리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인 20일 화요일, 올트먼이 보란듯이 오픈 AI의 CEO로 화려하게 복귀하죠. 와, 가장 큰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조차 해고 소식을 직전에 듣고 뒤통수를 맞았으니 투자자들은 오죽 패닉이었겠어요. 결국 올트먼을 몰아내려던 이사회에 대담했던 쿠데타는 주말을 넘기면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사회의 쿠데타의 완벽한 결정타를 날린 건 바로 이 숫자 745였습니다. 전체 직원 770명 중에서 무려 745명이 서한에 서명했어요.
내용이 뭐였냐고요? 올트먼 복귀 안 시키면 우리 다 때려치우고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겠다. 거의 전 직원이 최후 통첩을 날린 셈이죠. 이 압도적인 지지가 상황을 180도 뒤집어버린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여파와 향후 전망. 올트먼이 돌아오면서 대대적인 판가리가 있었지만 회사의 사명과 현실적인 자본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올트먼이 복귀하면서 현실은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그를 쫓아냈던 원래 이사회 멤버들은 짐을 쌌고 브렛 테일러나 레리 서머스 같은 외부 인사들로 새 이사회가 꾸려졌죠. 객관적으로 양측 입장을 다 짚어보자면요. 이후 외부 로펌이 진행한 내부 조사에서는 올트먼이 쫓겨날 만한 행동을 한 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예전 이사회 멤버들은 지금도 여전히 올트먼이 기만적이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조종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픈 AI 최상층부가 진짜 심각하게 쪼개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지금 오픈 AI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형도를 한번 볼까요? 일단 미디어 쪽을 보면 AP통신, 파이낸셜 타임스, 르몽드 등 굵직한 언론사들이랑 수백만 달러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공격적으로 맺고 있어요. AI 훈련용 데이터를 확실히 탱기려는 거죠. 근데 법적 싸움도 장난이 아닙니다. 당장 뉴욕타임스가 건 거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비롯해서 생성형 AI의 미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25개가 넘는 소송을 방어해야 해요. 거기다 엔스로픽이나 구글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은 이번 사태로 불안해진 오픈 AI의 기업 고객들을 뺏어오려고 아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따라오셨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수십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정말로 인류를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오픈 AI의 권력 투쟁은 단순한 사내 알력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쓰는 AI 도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통제되고 발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비영리 단체가 영리 회사를 통제한다는 이 수익 상한제 실험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이 이 흥미진진한 막전 막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는 기술의 변화만큼이나 시장의 평가를 함께 읽는 일도 참 중요해졌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주요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는 AI 증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볼 리포트는 미래에셋증권의 고영 리포트입니다. 시장은 고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증권사 리포트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 근데 솔직히 그 안에 빼곡한 숫자랑 복잡한 용어들 진짜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읽어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전문가들의 리포트 행간에 도대체 어떤 숨은 규칙들이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6년 4월에 낸 고영 종목 코드 098460이죠. 이 회사에 대한 따끈따끈한 분석 리포트를 가지고 진짜 실전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화면에 딱 보이시죠? 52,500. 네, 52,500원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뭐냐고요? 바로 2026년 4월 28일자로 애널리스트가 고영 주식에 딱 박아놓은 목표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던진 숫자가 아니라 시장을 꿰뚫어보는 전문가가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 하고 아주 과감하게 질러버린 수치라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목표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보여주는 2020년 4월 리포트 원문 차트거든요. 한번 보세요. 지난 몇 년간 고영의 목표 주가가 진짜 엄청난 점프를 해왔다는 걸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면 실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막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 시원하게 뻗어 올라가는 저 계단식 선, 저게 바로 목표 주가입니다. 현실의 주가랑 전문가가 바라보는 미래의 기대치가 어떻게 엇갈리고 또 만나는지 진짜 리얼하게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그림인 거죠. 이걸 타임라인으로 딱딱 쪼개서 보면요, 상승 궤적이 진짜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불과 2024년 11월만 해도 목표 주가가 14,000원이었어요. 겨우 14,000원. 그런데 2025년 5월에 28,000원으로 뛰더니 2026년 2월에는 36,000원. 그리고 지금 2026년 4월에 와서는 무려 52,500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믿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랠리 속에서도 담당 애널리스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매수, 즉 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영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요. 증권사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런 평가를 내리는지 그 깐깐한 룰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리포트 맨날 보면 나오는 단어들 있잖아요. 매수, 중립, 매도. 여러분, 애널리스트가 리포트에 매수 도장을 쾅 찍으려면 도대체 어떤 수학적인 조건이 필요할까요? 그냥 느낌상 이 회사 요즘 좀 잘 나가네?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서 찍을까요? 에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표 한번 보실까요? 이 투자 의견들은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 수익률이라는 아주 차갑고 엄격한 규칙을 따릅니다. 애널리스트가 공식적으로 매수라고 외치려면요, 무조건 향후 1년 안에 20% 이상의 초과 수익이 나야만 합니다. 20%요. 반대로 중립은 향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을 때 주는 거고요. 매도는 주가가 마이너스 10% 밑으로 훅 떨어질 것 같을 때 나오는 겁니다. 완전 칼 같죠? 근데 여기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수익률 구간 사이에 뭔가 뽕 뚫려 있는 빈 공간? 안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이 구간은 도대체 뭐냐? 화면에 띄워드린 인용구를 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기대 수익률이 10%에서 20% 사이일 때는요, 전적으로 애널리스트, 즉 금융투자 분석사의 재량에 맡깁니다.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매수나 중립을 결정하는 거죠. 팩트랑 데이터로 꽉꽉 채워진 리포트 안에도 전문가의 직관이 싹 스며드는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아, 참고로 예전에는 이 중간지대에 트레이딩 바이라는 등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2025년 5월 12일자로 완전 공식 폐기됐습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판단이 훨씬 더 날카롭고 직관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개별 기업 하나를 평가하는 거랑 전체 산업군을 뭉뚱그려서 평가하는 건 아예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방금 우리가 본 기업 평가는 절대 수익률을 써요.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로 몇 퍼센트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걸 따지는 거고요. 반면에 전체 산업 리포트를 볼 때는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을 봅니다. 산업평가에서 비중 확대라고 하면 그 산업이 코스피 같은 전체 시장 평균보다 더 잘 나갈 거다 이런 뜻이고요. 비중 축소는 시장 평균보다 뒤처질 거란 얘기죠. 이 두 개를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 전체가 떡락하고 있는데 특정 산업이 비중 확대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겠네 하고 사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정말 재밌는 통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이 증권사가 내놓은 모든 투자 의견 비율을 모아놓은 도넛 차트인데요. 와, 전체 리포트의 무려 80.84%가 매수 의견입니다. 진짜 압도적이죠? 10개 중 8개가 사라는 겁니다. 반면에 중립은 한 18.5% 정도 되고요. 매도 의견은요, 단 0.6%입니다. 0.6%. 이건 뭐 현미경으로 찾아봐야 할 수준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애초에 오를 만한, 그러니까 매수를 줄 만한 좋은 종목들만 쏙쏙 골라서 리포트를 쓴다는 그런 리포트 생태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숫자들, 애널리스트들의 장밋빛 전망 다 좋지만 우리가 투자자로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리포트 맨 뒷장에 보면 진짜 깨알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컴플라이언스, 즉 규정 준수 사항들이 있거든요. 내용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외부 압력 전혀 없었고 애널리스트가 이 주식 몰래 사둔 것도 아니다. 엄청 투명하고 윤리적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진짜 무서운 핵심 문장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이 자료의 정확성을 100% 보장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대한 최종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의 분석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내 돈 잃으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들은 훌륭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할 뿐 운전대는 결국 여러분이 직접 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영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종목을 통해서 증권사 리포트의 그 화려한 목표 주가 뒤에 숨겨진 차가운 수학 공식들, 애널리스트들의 은밀한 재량권, 그리고 80%가 넘는 압도적인 매수 비율이라는 진짜 시장의 민낯을 싹 다 파헤쳐 봤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분명히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벌어다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던지고 싶습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매수라는 유혹이 난무하는 이 정글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은 전문가의 분석과 여러분 자신의 날카로운 직관 사이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시겠습니까? 결국 마우스 클릭을 하는 건 화면 밖에 여러분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조금이라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흐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